계속 연자들의 주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현정 교수님께서 국민정신건강 이슈와 신치료 기술 개발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현정 교수님은 우울증, 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치료에 있어 기존의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서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한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그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오랜 기간 동안 의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온 이현정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현정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현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 제목은 국민정신건강 이슈와 신치료 기술 개발 동향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자무 심각하죠. 질환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분노 조절, 충동 조절을 못하는 문제는 흔히 만나게 됩니다. 보복운전이라든가 층간소음 때문에 흉기 난동을 부린다든가, 특히 또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흔한 자해, 그것도 인증을 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일들,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OECD 국가 자살률 1위는 벌써 10수년째 우리가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속도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정신과 문제인 우울증의 경우에는 더 심하죠. 최근에 우울증의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드디어 암을 이제 누르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 상황에서 우리 정신의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인데요. 이런 문제는 진료실 현장에서 접근한다고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을 하고 선별을 하고 측정을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툴이 거의 없죠.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선별 검사는 설문지예요. 그냥 자기한테 물어봐서 증상이 있다 얘기하면 그렇구나, 당신 치료 받으실래요? 뭐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바이오마커를 찾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지만 안타깝게도 객관적인 마커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가장 좋은 치료라고 얘기하는 치료 방법들도 그다지 아직까지 성공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의 경우에 약물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우울증, 항우울제 치료 실패율이 50%에 육박한다, 그 이상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우리가 이게 가장 좋은 치료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재발하거든요. 우울증이 두세 차례 재발하면 또 재발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현재 정신의학이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이죠. 그럼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접근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환자가 얘기하는 주관적인 호소에 의해서 평가하고 진단합니다. 근데 짐작하시겠지만 많은 환자는 본인의 증상을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목적하에 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접근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관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도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끝에 합의의 결과 만들어낸 어떤 진단 체계, 진단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있으면 일단 우울증을 의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연구했던 유전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도 들어있지 않고요. 유로사이언스에 열심히 유로사이언티스트들이 연구를 했지만 그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합의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런 접근 자체는 굉장히 사실 한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측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게 현재 문제죠.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는 객관적 측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마디 더 더하겠습니다.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측정을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현재 정신과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과연 진료실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생활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한 게 현실의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DSM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DSM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 중에서 이제 우리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RDOC이라는 이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NIMH 미국 국립정신보건원에서 2013년도에 발표했던 이런 어떤 전체 스킴인데 기존의 DSM이 억지로 질병을 분류를 해서 이제 그 끼워넣기 맞추기 식이었다고 하면 RDOC에서 제시하는 것은 디멘저널하게 6가지의 도메인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석의 연구를 통해서 각각의 어떤 이제 디멘저널한 어떤 위치를 상태를 평가를 하고 그걸 통해서 기존의 이런 진단을 해체시키고 다른 어떤 진단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게 RDOC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연구의 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결책이 있을까? 다행스러운 거는 비교적 저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페노타입이 그것입니다. 디지털 페노타입에 대해서 좀 더 낯선 어떤 용어라고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강의에도 언급이 됐던 인물인데 토마스 인셀입니다. 이분이 RDOC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미국 NIMH의 디렉터로 있었던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훗날 지금 21세기의 어느 분야가 정신의학의 발전에 있어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될 것인가? 정신질환 발병의 위험 구조를 밝힌 유전체학 연구, 정신질환을 신경회로의 장애로 바라보는 신경과학의 발전, 당연히 이 두 개는 큰 기여를 했다고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인셀의 주장에 따르면 아마도 향후에 가장 큰 어떤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은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셀이 역시 주목한 것이 바로 디지털 표현형입니다. 디지털 표현형이라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본인이 주관적으로 얘기했던 거로만 평가했던 정신의학의 문제를 이제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수단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이 여자분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움직임, 뭔가 터치하는 스크린의 어떤 터치라든가 여러 가지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여자분이 스마트 링을 반지를 차고 있네요. 맥박을 측정할 수 있고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고 체온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이분은 또 남자분은 패치형의 센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EKG도 체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밴드를 차고 있네요. 여기도 굉장히 훨씬 더 많은 이제 정보들이 센서 정보들이 모여질 거고요. 옷의 형태로 우리가 착용할 수 있는 센서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우리의 행동, 어떤 개인의 행동과 생리적인 어떤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의 측정이 아니라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가져올 변화가 뭘까요?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 측정할 때 우리한테 가져오는 변화는 사실은 어떤 개인이 느끼는
정신적인 증상을 포함해서 어떤 변화가 본인이 이런 변화,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우울을 느끼기 전에 사실 몸이 먼저 느낄 거예요. 그것들을 미리 디텍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생리적인 변화와 행동의 변화의 조짐을 디텍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모든 어떤 행동과 정보들이 측정이 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특정한 어떤 우리가 어떤 조건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항상 이런 디지털 페노타입,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이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정보들이 모여지고 있고 그것도 시시각각 모여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목적하에서 어떤 정보를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끌어와서 좀 더 인덱스하게도 분석이 가능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모여진 디지털 페노타입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현상들, 예를 들어서 뭐 약물 치료 반응이라든가 어떤 병리 기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인디케이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디지털 바이오마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이오마커를 연구를 많이 해왔죠. 정신과 질환에서도 바이오마커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디지털 페노타입이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현실에서 적용시킨 하나의 예를 제가 두 기업을 가져올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토마스 인셀이 이제 NIMH 이제 디렉터를 간두고 이제 창설한 폴 데건과 같이 만든 회사가 마인드스트롱입니다. 이 마인드스트롱에서 주장하는 것은 스마트폰에서 있는 여러 가지 보이스 그리고 휴먼과 이 디바이스와의 인터랙션 그리고 각종 센서 데이터만 모아도 우울한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불안한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이미 다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확한 알고리즘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이미 출시가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어떤 수단과 측정 방법을 통해서 평가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환자가 개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어떤 개인의 증상이 나빠진다든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저절로 이런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디텍트를 할 수 있어서 적절한 인터벤션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렇게 카톡 같은 이런 채팅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줄 수가 있고 조언을 줄 수가 있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이런 중재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안 좋아진 경우에는 좀 더 크라이시스 인터벤션의 차원의 어떤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현재 이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마인드스트롱의 이제 DTX의 모습이고요. 나머지 한 개는 사실은 제가 관여하는 어떤 회사인데요. 휴서카디안에서 하는 서비스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의 증상의 악화는 본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라이프 스타일, 낮밤에 뒤바뀌어 있다든가 뭔가 자는 것이 굉장히 불규칙해진다는 하는 거와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함께 스마트폰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모아서 서카디안 리듬, 그러니까 일주기 생체 리듬이 어떻게 흐트러지는가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수년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은 환자의 어떤 증상이 나쁠 때와 좋을 때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리 조증, 우울증이 발생하기 전에 그 발생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저널에 수년 전에 발표한 바가 있고요. 드디어 저희가 만든 DTX가 비처방, 그냥 웰리스 차원에서의 이제 그 환자들이나 일반 개인들이
개인의 생체 리듬을 관리하는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디지털 바이오마커가 이제 제공되고 있는 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텍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바로 생체 리듬입니다. 본인의 생체 리듬을 본인이 차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정보와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행동과 수면과 맥박수와 여러 가지 패턴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얻어지는 조도 센서의 어떤 정보를 같이 합쳐가지고 개인의 서카디안 리듬 바이오마커를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3일 이후에 기분 제보를 해주고요. 그래서 각각의 정보가 어떤 상황인지를 제공을 해주고, 최근에 어떤 기분 점수, 생체 리듬 추세를 보여주고 기분 제보 추세를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이미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비처방이기 때문에 웰리스 차원에서 저희가 임상 시험 진행하고 있고요. 이 말씀드린 두 가지의 어떤 바이오마커, 디지털 바이오마커 하는 그 연구 외에도 많은 이 스타트업들이 관련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연구들이, 이런 회사들이 연구에 매진하고 어떤 결과를 낼 때는 우리 미래의 어떤 정신의학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은 드디어 이제 디지털 헬스 시대에 물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었던 개인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에만 의존했던 시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얻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페노타입뿐만이 아니라 여기 더해서 이제 빅데이터 시대죠. 메디컬 빅데이터가 더해지고,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데이터가 더해지고, 여기 AI의 어떤 AI의 어떤 기여가 더해진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정신의학의 어떤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운 파라다임의 시대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